처음 암을 진단받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암을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도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병에 담긴 행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평생 육류를 섭취하지 않았던 채식주의자로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유전적 요인을 활성화시킨 어떤 요인이 제게 반드시 있었을 텐데 저는 이 요인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제 병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암을 치병하는 과정에서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그게 저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생활 습관이었던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커피를 너무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커피 머신을 집에 이제 들여놓고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저의 그 이제 중요한 루틴 중에 하나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가장 먼저 했던 루틴 중에 하나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카푸치노를 내려서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카푸치노를 마시는 건데 이제 하루에 5잔에서 6잔 정도,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진하게 이제 그것도 한 샷이 원샷이 아니라 투샷 정도를 내려서 이제 한 잔을 카푸치노를 만들어서 마시는데 그걸 하루에 5잔에서 6잔 정도를 이제 마셨어요. 근데 눈 뜨자마자 마시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취침 전까지, 자기 전까지. 제가 너무 이상했던 게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10여 년 가까이를 그렇게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전 한 번도 제가 카페인에 예민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눈 뜨자마자 아침에 커피로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마지막에 커피를 마시고 보통 잠이 들었는데 제가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저의 그 수면 패턴이요. 보통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이 들어서 아침 한 이제 6시 반에서 7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랑 남편 출근 준비하고 등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벽 2시나 3시 정도까지 이제 할 일 하고 이런 패턴을 쭉 유지를 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 카페인의 영향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카페인을 전혀 입에도 대지 않고 1년 6개월쯤 지났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이제 처음 제가 커피를 이제 마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 카푸치노를 이제 스타벅스에서 한 잔을 딱 시켜서 마셨을 때 그 행복함이라는 거는 말로 진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눈에서 막 그냥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해서 한 잔을 딱 마셨는데 그날 하루를 그냥 꼬박 날을 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저녁에 잠이 안 오지? 왜 잠이 안 오지? 몸은 너무 피곤해서 막 그 눈이 막 저절로 감길 지경으로 너무 피곤한데 정신은 너무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더니 그 커피가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카페인에 예민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카페인에 노출돼 있어서 제가 그 예민함이 무뎌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새벽 2시, 3시에 잠을 자니까 그 카페인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면 패턴이 그렇고 생활 패턴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카페인 때문에 잠을 이렇게 늦게 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카페인에 예민한 체질이었던 건데 그걸 무시하고 카페인을 계속 제 몸속에 쏟아 부어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빼미형 수면 패턴에 대한 얘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커피를 또 그냥 마시진 않아요. 커피를 달게 마시지 않는 대신에
반드시 디저트와 함께 먹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항상 굉장히 좀 이렇게 달짝지근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와플 종류라든지 치즈케이크라든지 마카롱이라든지 이런 이제 맛있는 달고 아주 맛있는 그런 디저트들을 항상 집에 놔두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 디저트들을 같이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뭐였냐면 그걸 공복에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을 먹는 걸 그렇게 즐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식사량도 굉장히 좀 작은 편이기도 했고, 보통 하루에 3끼 먹는 경우가 별로 없고 2끼 정도를 보통 먹었던 것 같은데, 2끼를 먹는데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별로 맛이 없는데 밥을 먹기는 싫고, 2끼 중에 1끼를 밥으로 먹고 나면 1끼밖에 안 남으니까 그게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그러니까 공복인 상태에서 막 배가 고프면 커피랑 디저트를 먼저 찾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혈당을 급속도로 올리고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나, 나의 그 인슐린 분비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원인이었다라는 걸 이제 병을 앓고 난 다음에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은 밀가루 음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이제 밥을 진짜 거의 먹지 않았던 것 같고요. 주로 빵으로 아니면 이제 주로 밀가루 음식으로 이렇게 많은 끼니를 이 밀가루 음식으로 대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의 섭취도 굉장히 많았죠.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카페라떼나 아니면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카푸치노는 조금 덜한 편이긴 하지만 라떼 같은 경우는 우유가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에스프레소 한 잔에 우유가 들어가는 양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잔을 마실 때, 근데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5잔이니까 우유를 정말 많이 마신 거죠. 그리고 우유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유를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도 거의 이제 끊이지 않게 그냥 진짜 각종 밀가루 음식을 거의 그냥 주식으로 삼았다, 그렇게 먹었던 이제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은 햇빛과 운동입니다. 저는 좀 운동을 굉장히 싫어해요. 운동을 싫어해서 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과 아들은 진짜 운동 광이다시피 한데, 저는 운동을 싫어해서 그냥 남편하고 아들만 내보내고 저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하루에 햇빛을 얼마나 받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거주한 나라가 햇빛이 굉장히 적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겨울이 굉장히 길고, 그렇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햇빛만 나면, 우리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도 그렇잖아요. 햇빛만 보면 사람들이 좀 약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서 햇빛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햇빛에 나간다 하면 막 얼굴에 막 선크림을 두껍게 발라서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서 나가잖아요. 저도 선크림은 물론이거니와 거의 나가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햇볕이 좀 강한 날은 진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비타민 D가 얼마나 부족했을까. 그런데 그렇다고 또 비타민 D를 챙겨 먹었냐 하면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 몸에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변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무튼 제가 변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변비를 그냥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뢰 원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었는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식이섬유, 그다음에 물,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약간의 어떤 그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변비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변비를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앓고 있다가 이제 수술을 받았잖아요. 수술을 받고 1년 뒤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이제 했었어요. 그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용종이 6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선생님께, 아니 어떻게 대장내시경, 그러니까 직장암 수술을 받을 때 용종을 다 떼내고, 그때는 용종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종을 다 떼내고 직장암 수술, 그러니까 직장암 종양을 떼내고 이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1년 만에 어떻게 용종이 6개가 생길 수가 있냐고 너무 놀라서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 6개 중 6개가 다 용종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용종이었던 거고요. 나머지 5개가 용종은 아닌데 변비를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변비를 오래 앓았던 사람들이 그 변비약을 먹고 변비를 해결을 하고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 이제 그 반복되다 보면 그 대장의 내벽이 약간의 변형이 온대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아마 용종처럼 이렇게 변형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내시경을 하시는 분이 용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떼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변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변비를 확실하게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조금 맞지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들이라든지 저의 어떤 체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손발이 굉장히 찼어요. 손발이 너무 차서 어릴 때부터 손발이 좀 찬 편이어서 누가 이제 악수를 하자고 요청을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고 나면은 상대방 얼굴이 약간 놀라시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차서, 손이 너무 차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악수를 하자고 요청을 하시면, 아, 손이 차서요. 이러면서 이제 악수를 약간 이제 거부했던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손과 발이 굉장히 차다라는 얘기는, 잘 아시겠지만, 이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수족, 우리가 보통 한방에서는 수족냉증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손과 발이 차다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차다라는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원인, 그러니까 손과 발이 찰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더 이상 이제 손과 발이 차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암을 앓고 난 다음에 수술 받고 난 이후에 2년 6개월 동안, 2년 반 동안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습관을 바꾸면서 이제 회복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남편은 굉장히 몸이 뜨거운 사람이고 저는 굉장히 몸이 차가운 편이라 이제 그 연애할 때도 그 이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손이 항상 찬데 남편은 항상 손이 너무 따뜻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겨울에는 남편한테 딱 붙어 있다가 여름 되면 막 저리 가라고 덥다고 뭐 남편이 옆에 오면 너무 더운 거예요. 잘 때도 남편이 옆에 있을 때 겨울에는 이제 막 남편이 딱 붙어서 자다가 여름이 되면 막 자꾸 제가 저리 가라고 막 발로 차니까 남편이 저한테 너무 이기적이라면서 막 그렇게 막 투덜투덜 됐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남편도 굉장히 놀래요. 제 손을 만져보고 제 발을 만져보고 이제 하면 와, 당신 손 되게 따뜻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놀래는데, 제가 이게 거의 20년 넘게 가지고 있던 손과 발이 찼던 증상인데 제가 이제 그 암 치유를 하면서 손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이 따뜻해서 너무 좋고, 이게 되게 제가 체온이 이제 올랐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죠? 체온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으로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손과 발이 차신 분들은 손과 발이 찬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 왜 대장암이, 직장암이 찾아왔는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제가 직장암이 대장암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인데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암에 걸리신 분들은, 암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습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늦더라도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내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어떤 습관이 나에게 존재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 습관을 바꿔가셔야 돼요.